한국당의 정선이 지금 당 내뿐만 아니라 당 밖으로도 펼쳐져 있죠. 오늘은 과거에 막말 논란이 일었던 한성교 사무총장이요. 갑자기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안 전혀 전직 아나운서 같지 않은 말들로 구설에 올랐었죠. 관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요 근래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 행사에 최근에 부쩍 불참이 잦았다고 하는데 김 교수님 실제로 몸이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신 건가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황교안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보좌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오히려 부총장과의 관계 속에서 사무총장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떠난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는 사실은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하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선에서 공천권을 또 무지막지하게 행사하다 보니 결국 본인이 총선에서 낙선하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형태들을 많이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한선교 총장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만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여지가 생긴 건데요. 그동안 당직을 친박 일색으로 좀 채워가면서 너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다라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을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전진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분 머리가 아플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던데 오히려 몸이 아파라라고 황 대표가 사의를 권고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글쎄요. 최근에 일련의 결정에서 사무총장이 배제된 채 내려진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지금 우리 김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성교 사무총장 본인이 느끼기에는 뭐 왕따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떠나라는 표시구나라고 아마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병민 교수의 지적 중에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사무총장직을 그만두면 공천권 행사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공천 문제도 아마 굉장히 아슬아슬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한 사무총장이 이번에 자의로 이걸 떠났다면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 별로 강한 뜻을 보이기가 힘든 그런 정치적인 위기까지도 몰려날 거예요. 만약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면 그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밀려난 거라면 다음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권을 쥐는 주역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친황 누군가가 나오겠구나라고 아마 당내에서는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혹시 다음 총장은 누가 되실 것 같으세요? 당초에 이 한성교 총장이 됐을 때 의외의 인사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들유들해서 되신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혹시 일명 윤 의원님 말씀하신 친황일지 아니면 알고 보면 까보면 친박일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친박은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 3명 중에 한 명이고요.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성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 사무처 직원들이 반발할 정도로 당 사무처하고 손발을 못 맞춰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이라면은 그 누구보다도 손발 역할을 좀 잘해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친박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좀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식 리더십을 좀 구현해줄 만한 그러니까 충실히 그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을 좀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에서 바로 누군가를 데려다 놓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에서 오늘 그래도 당 삼역이라는 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술렁였는데요. 이 와중에 또 불씨는 타오르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가만히 있질 않던데요. 이젠 지지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까지 말을 하던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변호사님? 혹시 뭐 개파 간에는 더 이상 멈추지 말라라는 나름대로의 갈등의 불씨일까요? 네, 최근에 어떤 징계를 받아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막말을 해서 그로 인해서 당 내에서도 일정 부분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의 차명진 전 의원인데 사실상 이제 개파 갈등에 관한 분석도 있지만 지금 이제 내년에 남은 총선에 사실상 어떤 본인의 인지도 그리고 총선을 위해서 지지 세력을 또 결집하려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 연설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가지고 사실상 뭐 지지나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제 북침에 대해서도 일종의 쌍방 과실설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사상에 문제가 있다. 북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이념 갈등에 관한 지점을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계속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언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사실상 어떤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이냐. 그런데 그 관점에서 현 정권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일정 부분 보수 여당 측의 어떤 인사로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기 위한 뭐 어떤 준비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전략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분이 세월호 막말을 했을 때요. 그 뒤에 자숙하겠다고 페이스북도 안 하다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윤 의원님, 김문수 전 지사까지 포함해서 이대로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저는 이분들이 좀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니까 지금 굳이 우리가 여기서 자유한국당 인사라고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게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막말, 이런 어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분들이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막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나도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더 계속될 것 같다.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시킬 국면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구도 내에서.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황 대표가 앞으로 황교안식 리더십을 보여주는 방향은 결국은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곧 나중에 대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수 진영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분은 지금 뭐 대한애국당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압도할 것이냐. 이게 황교안 대표의 과제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 대표가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막말 그거 징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또 막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한애국당이나 이런 강경 쪽에서 애플 황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뭐 왜 이렇게 사과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황교안식 정치의 어떤 방식들, 정치 철학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혼란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정리하는 수순이 될지 딜레마가 될지 숙제가 쌓이는데요. 밤이 깊어서 이제 밤길 재촉해서 떠나시겠다고 하죠. 민생 투어 2탄. 국회는 어떻게 될지요. 대화가 될 법하면 한국당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협상의 예법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좌파 경제 폭정이라는 그 못된 용어에 대해서는 단 1%의 타협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문을 열 건지 말 건지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오늘 단독 국회를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제 종합 건강 검진을 위해서 경제청문회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정책청문회인 이 경제청문회조차도 정쟁이라면서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 여당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를 대자면 뭐 한두 개만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다시 돌고 돌아 영수회담 반나절인데 그거 못하냐고 오늘 다시 주장하던데요, 김 교수님. 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부터 대북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국민들의 반대되는 여론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당의 당 대표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나누는 것은 국민의 일부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통과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시급한 요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불 성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마비가 되고 있는 건 패스트 트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가 국회 정상화의 키거든요. 따라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하겠다라고는 약속을 바탕으로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의원님. 국회 개회나 여야는 양쪽이 있는 거니까 제가 웬만하면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핍니다만 지금 국회가 문 열고 있지 않은 거는 한국당의 100% 잘못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국민들이 아마 지쳤을 것 같아요. 경제청문회를 얘기해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 추경심사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따지는 게 그게 경제청문회 아니에요? 경제청문회가 왜 따로 필요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심사할 건 심사하고 패스트트랙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따지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박 신당설에 불을 지피던 홍문종 의원이 결국 오늘 탈당계를 냈습니다. 자결하겠다던 자신을 말렸던 분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당을 만들겠다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보수 우파의 원래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탄핵하는 역사적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라. 그리고 어떤 분이 탄핵했는지 기억하라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어려운 탄핵 정국을 이겨낸다면 위대한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찬가의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조원진 대표와 함께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 홍문정 의원님을 우리 당의 공동대표로 추대합니다. 홍문정! 홍문종 의원이 탈당 예고했는데 저희 당의 입장은 자유우파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분열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 말이 신선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에 의한 당을 만들겠다면서 애국당 집회에 참석한 홍문종 의원입니다. 말소리도요, 한국당에 있을 때랑은 사뭇 다르던데요. 더더군다나 오늘 탈당계는 보좌진 통해서 제출했다면서요, 김 교수님. 인편으로 접수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문종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국당에서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내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홍문종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들이 해당될 수 있으니 함께 나가서 대한애국당과 함께 텐트를 치자. 그리고 텐트를 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면 이 정당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할 것인데 이 지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남아있는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차용해서 선거를 치른다라면 적어도 TK 지역 일부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선거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을 경우에 보수 분열로 가장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딘지를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선택지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홍문종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구상과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유권자와 당원들이 얼만큼 그 기대감에 부응하게 될지는 여전히 현실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신공화당, 그러니까 박정희, 박근혜를 모시는 당으로 굉장히 이 당명에 애착을 갖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오늘 이 최고위원 회의를 대한애국당이 천막 당사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신격화처럼 얘기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변호사님? 네, 그 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실제로 정말 모든 거를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대한다라는 식으로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가 아직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해옴으로써 어떤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홍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의원은 예전에 탄핵 국면을 했던 얘기를 이제 와서 끌어들이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네. 사실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의중에 있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 내지는 영향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일정 부분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어떤 이 정치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시선들이 많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어떤 일종의 향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당을 이전한다라고 보는 부분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홍 의원에게 사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어쨌든 거대 보수 여당이다 보니까 소수 정당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다른 생각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패스트 트랙에 있어서도 자기의 어떤 이 소수 정당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에 관한 어떤 총선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위해서 당을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는 지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국당으로서는 반대했는데 자신의 지역구 한석을 위해서 혹은 비례대표를 위해서 도모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윤 의원님, 이 정도 선언을 할 법하면 많은 분들이 긴장하거나 아파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석 교섭단체가 가능하다라고 열화와 같은 성언을 보여주니 참 듣는 애국당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분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보수의 분열을 어찌 보면 약간 부추기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보일 거예요. 보수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애국당의 주된 지지 지역은 TK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TK 정도에서는 기존의 자유한국당 후보와 대한애국당 후보가 양립하고 그리고 제3 다른 후보 뭐 지금 집권당 후보겠죠. 이렇게 3파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부지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도 과연 그럴 것인가. 뭐 그런 점에서 보수의 분열을 지금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누차 얘기합니다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치권 근처에 접근해 있는 분들은 거대 당에 오히려 더 빠지게 돼 있다. 거대당이 훨씬 더 선거운동이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거대당으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 저는 더 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보실 때는 한국당 입장에서 이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래로 막을 거 혹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양자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일단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좀 더 이런 탈당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결이 사실은 공천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한 2월쯤이나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표결이 만약에 그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 상임위 계류 기간이 회부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공천 결정이 나기 전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전에 지금 대략 공천 룰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친박계 중에서 일부 떨어져 나갈 사람이나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신공화당으로 새롭게 만드는 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표결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파괴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반대로 보면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확실하게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보수의 중심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격가지라고 할 만한 당들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과연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만약에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만약에 그 리더십을 제대로 못 보여주게 되면 안철수 당시에 그 공동대표가 국민의당 만들어서 나간 다음에 30석짜리 정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TK를 네. 중심으로 한 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 당사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이 여러분들께 드렸던 정가 소식이었습니다.